투자론이고요. 투자론의 이제 위험과 수익.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 수지 측정,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이게는 무려 7에서 8문제나 출제되니까 이거는 한 주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여기는 뭐 이제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순화는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뤄야 돼요. 지금까지는 계산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산 문제를 조금씩은 다뤄야 돼요. 지난 탄력성에서도 제가 그냥 탄력성 개념에서 탄력성이 2라는 거는 그냥 수량 변화의 크기가 뭐의 2배다 뭐 이렇게,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러면 가격의 2배, 소득 탄력성이 2다 그러면 소득의 2배,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계산을 조금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보시기에 어려운 계산도 있지만 간단한 계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 이내, 상급 말고요. 중급 이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숫자에 대해서 그 거부감만 좀 줄이신다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숫자만 보면 그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 대목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일 필요는 없을 텐데 숫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아무튼 뭐 괜찮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이제 먼저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 투자론의 서론에 대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렛대 효과가 뭔지 바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는 나중에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자본 사용 효과예요. 가장 줄여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타인자본 사용 효과가 지렛대 효과다. 원래 지렛대라는 것은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렛대죠. 근데 여기서는 그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바로 타인자본이에요. 타인자본. 타인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타인자본을 사용할 때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죠. 근데 이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자만큼 주고 남는 거는 내가 챙기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자율을 예를 들어 10%라고 해볼게요. 이자율을 10%라고 하고 남의 돈을 1억을 빌린다 라고 하면은 이자 얼마 줄 걸 예상하고 1,000만 원을 줄 걸 예상하고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겠죠. 자,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1,000만 원 이자 줄 것을 각오하고 요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내 돈과 남의 돈을 함께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돈도 함께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의 돈만 투자하는 경우는 여기는 취급하지 않아요. 내 돈과 남의 돈을 함께 투자하는데 일단은 내 돈도 남의 돈과 똑같은 1억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높게 내면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20%의 수익을 낸다. 10%로 빌려온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2억을 투자하는데 20%의 수익을 낸다. 이러면은 2억이 20%면은 얼마를 버는 거예요? 4천이지 않습니까? 그 4천은 내 돈도 2천 벌고 남의 돈도 2천 버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20% 아니에요. 금액으로는 2억이 4천이고 자, 근데 남의 돈이 번 2천만 원은 1,000만 원만 이자 주고 나머지 1,000은 내가 챙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원금 요거 1억 주고 1억 천을 주는 거죠, 총.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1억 3천이 남는 거죠. 그럼 내 돈은 1억을 투자했는데 3천을 번 셈이죠. 그러면은 30%를 번 셈이죠. 내 돈만 투자했더라면은 20%밖에 못 벌 거를 남의 돈 투자해서 30%로 늘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정의 지렛대는 이자율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친 수익률을 총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줄여서 지분 수익률 이렇게 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됐나요? 요게 몇 프로로 빌린 상태에서 10% 빌린 상태에서 여기를 몇 프로의 수익을 내니까 20%의 수익을 내니까 여기가 몇 프로 됐어요? 30%가 됐죠. 맞나요? 근데 지금 요 간격이 어때요, 이게? 간격이 똑같죠? 여기 간격이나 여기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간격이 똑같은 이유가 내 돈과 남의 돈을 지금 몇 대 몇으로 섞었어요. 1대1로 섞었죠. 이럴 때는 요 간격이 똑같습니다. 남의 돈과 내 돈, 내 돈을 이쪽에 놓을게요.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을 1대2로 섞어볼게요. 1대2로. 1대2로 섞으면 내 돈 1억과 남의 돈 2억이에요. 그럼 총 몇 억이에요? 3억이죠. 자, 똑같이 10%로 빌려온 거예요. 이걸로 20%의 수익을 내면은, 이제 3억이 20%의 수익을 내면은 6천이죠. 총 3억 6천이에요. 근데 3억 6천인데 빌린 거 원금 2억에다가 2천만 원 이자를 줘야 되니까 나한테 남는 거는 1억 4천이죠. 몇 프로가 됐어요? 40%가 됐죠. 여기 10%로 빌렸고 이게 20% 수익을 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돈을 더 섞었다는 거 하나 차이가 여기가 몇 프로가 나왔어요? 40% 나왔죠. 이건 남의 돈을 몇 배 섞은 거예요. 내 돈에 2배 섞었죠. 그러면 요 길이에 2배만큼 가는 거예요. 2칸 갔네. 2칸. 그럼 남의 돈을 3억 섞으면 더 많이 가겠죠. 몇 프로? 그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자, 그거는 요 간격을 보는 거예요. 요 간격. 요 간격의 크기만큼을 남의 돈을 내 돈에 몇 배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그럼 여기가 6%고 여기가 8%라면 이 말이에요. 남의 돈을 내 돈에 1배 쓰면은 여기가 10%, 남의 돈을 내 돈에 2배 쓰면은 12%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남의 돈을 쓸 때마다 그 간격만큼을 내가 더 챙긴다고요. 6%로 빌렸는데 8%로 수익을 냈으니까 6% 이자 주고 남는 2%만큼은 내가 챙긴다고요. 내 돈 8%에서 한 칸 챙긴다고요. 됐습니까? 별로 안 됐다는 표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누가 내가 놀고 있는 걸 알고서 일당 8만원 줄 테니까 가서 일 좀 하지 않을래? 그래요. 8만원 줄 테니까. 그러자. 근데 전화가 또 와가지고 야, 너 같은 애 한 명 더 없냐? 예, 2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놀고 있는 친구한테 야, 일당 6만원 줄 테니까 니 일하러 갈래? 내가 8만원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둘 다 1인당 8만원 맞지? 해서 그 친구한테는 얼마 주고 6만원 주고 나는 받기는 1인당 8만원씩 2사람 16만원 받아가지고 6만원만 주면 나는
10만 원 챙기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라고요. 자, 근데 한 놈 더 데리고 오래. 예, 그럼 이제 두 놈 데리고 가는 내까지 몇? 셋 다 얼마의 수익을 내요? 셋 다 8%의 수익을 내는 건 3억다. 이 소리는 3명 다 1인당 8만 원 받는데 두 놈한테는 얼마씩 주고? 6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요 놈은 사실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8만 원어치 일을 한 거예요. 8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다 6만 원어치만 주고 남는 2만 원씩은 내가 챙긴다고요. 그럼 내가 번 8만 원에다가 첫 번째 놈 챙긴 거 2만 원 얹고 두 번째 놈 2만 원 얹으면 10만 원, 10만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 칸 한 칸만큼 남의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차액만큼을 자꾸 얻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린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렸는데 4%밖에 안 되면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4%밖에 안 되면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몇 프로라도 벌 거. 4% 버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을 내 돈하고 1대1로 섞어서 투자했으면 6%를 빌려와가지고 4%를 벌었으면 내 돈도 4% 벌고 남의 돈도 4%. 나도 4만 원 일당, 다른 사람도 4만 원 일당인데 이거는 6만 원 주기로 했으면 내가 버는 4만 원에서 2만 원을 떼서 얹어줘야 돼요. 2% 떼서 얹으면 나는 2%밖에 안 된다고. 나는 그런 걸 두 놈 데리고 가면은 다시 이것도 얹어주면 나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 우리가 원하는 건 정의 지뢰인데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다? 부의 지뢰가 될 수 있다고요. 부의 지뢰는 예상한 대로 안 됐을 때죠. 이자율 10% 주기로 하고서 빌려왔는데 총 자본 수익률은 예를 들어 5% 뭐 이렇게 낮은 거예요. 낮은 건 10%로 주기로 하고, 근데 여기는 5% 이렇게 돼버리면 남의 돈을 내 돈의 한 배만큼 쓰면 여기가 얼마 된다고요? 남의 돈을 내 돈의 한 배만큼 1대1로 섞으면 여기가 몇 프로? 지분 수익률이 몇 프로? 요만큼은 1억 이렇게 썼으면 남의 돈 1억 내 돈 1억 썼으면 요 0% 됐네. 0%. 내가 번 것까지 얹어서 줘야 되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억 더 쓰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쓰면 마이너스 5%.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5%. 남의 돈을 많이 쓸수록 어떻게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가 있어요.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는 10%로 빌려왔는데 총 자본 수익률이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다고요. 이럴 때는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어때요?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 위로 올라가는 크기가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죠. 1배, 2배, 3배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 10%, 20%, 여기 20%인데 총 자본 수익률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10%, 20%면 여기는 30%, 40%, 50% 이렇게 되고, 여기가 7%, 10%면은 여기 10%면은 13, 16, 19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6%, 여기가 4%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2%,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 간격만큼. 됐나요? 자, 이게 정의 지뢰가 되는 거고, 이게 부의 지뢰가 되는 거고, 이게 중립적 지뢰가 되는 거예요. 영의 지뢰. 영의 지뢰는 이제 아무리 남의 돈을 많이 써도 수익률에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 문제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자율보다,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돼요.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작을 때 나타난다. 이러면은 틀리는 거고,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클 때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또는 지분 수익률이 이자율,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을 때 나타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비교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질문하기도 해요. 그럴 때 이 방향을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지분 수익률이 제일 오른쪽에 있죠. 지분 수익률이 클 때, 제일 클 때 그게 무슨 질에 정해져.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분 수익률이에요. 지분 수익률. 됐습니까? 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표현은 이거였어요. 그게 재작년 시험이었는데,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 사용을 줄여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 사용을 줄여서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없어요, 없어. 부의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줄이는 것 뿐이지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 영향을 줄일 수는 있어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저당 수익률로 나올 수도 있고 이자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고요. 자, 이 지렛대 효과는 그 몇 페이지죠? 223쪽에 있죠. 223쪽에 있는데, 근데 그 앞에도 있기는 있어요. 221쪽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해서 지렛대 효과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장점에서는.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치, 다른 것들도 뜻은 알아두십시오.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단어가 있죠. 222쪽에 맨 위에 있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해치할 때 해치는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줄에 실물자산이란 말이 있죠. 실물자산에 투자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가 된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득, 자본이득.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시고요. 거기 써놓으시고, 자본이득은 시세차익 이렇게 해두세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자본이득은 시세차익. 자, 우리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이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투자론에서 말하는 것은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와 뭐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소득이득,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자, 그 읽어볼게요. 3번 동는. 부동산은 그 효용이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구재이므로, 맞죠? 한 번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얻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소비대차 배우셨나요? 임대차 배우셨고, 임대차는 배우셨어요? 이것도 안 배우고 저것도 안 배우고.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요? 안 배운 거요? 아, 용어 정리만. 소비대차는요? 아, 소비대차도 용어 정리만 했나요? 그게 1, 2월 달에 했나요? 11월, 12월 달에 했나요? 12월, 12월 달에 했나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민법에서 배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민법에서 배울 때까지 언제 기다려? 소비대차와 임대차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게 민법에서 이렇게 예? 아, 그거는 사용대차요. 그건 사용대차. 무상유상은 사용대차요. 소비대차는 써서 없어지는 거.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소비가요, 소비. 연탄 10장만 빌려주라. 연탄 10장만 빌려주라. 다음에 우리 사면은, 갚을게. 그러면 그 연탄은 이미 다 쓰고 없어진 거죠. 다른 동종, 동질의 동량으로 갚아야 돼요. 쌀 10말만 빌려주라. 그러면 쌀 10말 다 먹고 싸고 없죠? 그럼 다음에 사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갚는 거죠. 맞죠?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 근데 금전 소비대차죠. 금전 소비대차는 말 많이 할 거, 이제 앞으로. 채권 채무할 때, 금전 소비대차 그래요. 금전.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 빌리면은, 그 빌린 돈 1년 남바를 다 적어 놨다가, 나중에 갚을 때, 그 1년 남바 돈 다 찾아 회수해가지고, 그걸로 갚아요. 그걸로 안 갚죠. 그거는 이미 써버리고, 어디로 다 흩어져 없을 거고, 나는 그 1년 남바다 있잖아요. 다른 1년 남바의 돈이라도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전은 무슨 대차예요?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 그 돈, 빌렸던 그 돈은 다 어디로 다 써버리고 없다고요. 다른 돈으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주면 되지. 됐나요? 예, 이론적으로는 동전으로 갖다 주든 지폐로 갖다 주든 돈을 채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뭐예요? 돌려줄 때 내가 빌렸던 그 물건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임대차예요. 그럼 자전거 어디 유원지에 가서 우리 자전거 빌려 타죠? 그럼 임대차예요, 소비대차예요? 임대차라고. 빌렸던 물건으로 돌려주니까. 자, 이렇게 빌렸던 물건으로 돌려주는 이런 경우는 한 번 써서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구재라 그래요. 그럼 내구재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내구재, 오랫동안. 용속성, 오랫동안 하는 건 용속성이잖아요. 부동산 특성은. 맞나요? 그럼 임대차와 소비대차, 부동산에 임대차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중 뭐와 관계 있다? 영속성과 관계 있다.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이라 그랬죠. 소득이득, 자본이득의 구분을 하게 하는 것도 뭐와 관련이 있다? 지금 임대차, 임대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소득이득이 임대료 수입이라고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구분이 되게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임대료 수입이니까 무슨 성질과 관계 있다고요? 영속성과 관계 있다고요. 됐나요? 이 임대차는 이 내구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 임대료,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게 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부동산 성질 뭐라고요? 영속성이라고요. 그래서 29쪽을 보세요. 29쪽. 29쪽에 영속성이 있고 파생현상에 5번, 6번 있죠?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여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용을 딴 사람한테 하게 하는 거죠.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용을 딴 사람한테 하게 해서 그 밑에 6번에 소득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갖고 있는 기간 동안 가격이 올라가면 자본이득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 5번의 뒤에 임대차 시장 나오죠. 다 이게 무슨 성질? 영속성과 관련된다고요. 그래서 따로 하지 마라 그랬죠, 앞에 거. 예, 따로 하지 마. 뒤에서 한다고. 뒤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앞에서 미리 하면 미리 할수록 손해요. 그래서 거기다 뭘 적어 놓으면 돼요? 222쪽 적어 놓으면 되지. 5번, 6번에. 5번, 6번에 222쪽을 적어 놓고 222쪽에 가서는 29쪽을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됐나요? 자, 됐고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지레트 효과에서는 의의와 내용까지는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정도까지는 읽어보십시오. 4번, 5번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됐죠? 됐나요? 동그라미 2번, 3번까지는 지레트 효과의 2번, 3번까지는 그 중에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요거 정해지레 부의지레 요거. 자, 다음에 그 문제 224쪽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런지 제가 한번 감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좀 속된 말로 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세요. 예제를 224쪽에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묻고 있죠. 뭘 묻고 있어요? 요놈을 묻고 있어요. 요놈을.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100만 원이요. 처음서부터 난관이죠. 100만 원이 뭔 소리야 이게. 100만 원이 100개 있다 뜻이요. 숫자를 보지 말고 한글을 먼저 보면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한글로. 100만 원이 몇 개 있다. 100개 있다 이 소리예요. 100만 원이 100개 있으니까 10개 있으면 1000만 원, 100개 있으니까 1억 이 소리예요. 1억. 우리 시험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익혀야 되죠, 이걸. 자, 그러면은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1억. 자, 차입금이 60백만 원. 얼마야? 6천만 원. 자기 자본은 4천만 원. 자, 이걸 총 투자액이 얼마고요? 1억이고요. 자, 이렇게 나누세요. 자, 왼쪽에다가는 빌린 돈 쓰는 거예요. 6천만 원이요. 단위를 잘 표시하세요. 이게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6천만이에요. 1억을 만 단위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1만만입니다. 1만만. 내 돈 얼마라고요? 4천만. 남의 돈을 빌릴 때는 항상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얼마요? 8%. 자,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수익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투자액을 적고요. 맨 왼쪽은 투자액. 여기는 수익을 적어요. 여기다는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야 돼요.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투자액분의 수익하면 수익률이 나와요. 투자액분의 수익하면 수익률. 여기에 분모, 분자 나와요. 자, 이건 이제 뒤에 수익률에서도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여기 수익이라 그랬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조금 전에 무슨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 수익과 시세 차익.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맨 밑에 보기가 1년간 순영업 소득이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임대료 수입으로 얻는 소득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은 소득이득.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득이에요. 그게 800만 원이고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2%예요. 자, 2%면 금액으로는 얼마가 될까요? 이 소리예요. 얼마짜리가 2% 올라갔어요? 1억짜리가 2% 올라갔죠. 이건 다 누구 거? 내 거죠. 맞죠?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1억에 2%면은 금액으로는 200. 그럼 800 더하기 200. 이게 전체 수익. 얼마가 번 거예요? 이게 총 투자액 1억이 번 거예요. 총 투자액이 번 1000만 원이죠. 이제 800 더하기 200. 이 중에서 남의 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682. 예, 여기 이제 480을 적어야 돼요, 여기. 맞나요? 자, 왼쪽은 남의 거, 오른쪽은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를 번지를 알아야 되는데, 1000만 원에서 이자를 주니까 남는 게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520.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계산하면 돼,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 4천만 원 분의 520은 여기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여기가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문제에서 줬는 것이고 6천분의 480 하면 8%가 여기 나와야 되니까. 맞나요? 여기가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어떻게 한다고요? 4천분의 520 하면 되죠. 4천분의 520 하면은 우리 시험은 이런 쉬운 숫자가 나와요. 반띵 2번 하면 돼요. 반띵 한 번 하면은 260. 반띵 한 번 더 하면은 1000분의 130. 100분의 13이죠. 13%, 13%. 할만해요? 패스하는 거예요? 할만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급 수준은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중급이에요. 이 정도 문제 풀면은 10문제 중에서 한 70% 맞출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아니요. 그러면 30%만 해요. 30%만. 안 돼. 이거 안 되면 30%만.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게 중급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지렛대 효과 계산입니다. 물론 요거도 계산하라고 하면 되죠. 총 투자액 1억이 얼마를 벌었으니까 1000만을 벌었으니까 이게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 그랬죠 아까. 총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맨 왼쪽 이자율, 여기서는 이게 이자율, 이 위에 분자 있는 게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분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 10%, 13%가 된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맞나요? 여기가 8%, 여기가 10%, 여기가 이게 왜 2% 차이가 안 나고 3% 차이가 날까? 요거 한 칸 차이면은 12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이제 드디어 옹알이가 시작되고 이제 지금 키운 보람이 있어요. 드디어. 여기는 2%포인트 차이죠. 여기는 3%포인트 차이죠. 요 길이의 1.5배죠. 요 길이의 1.5배라고요. 그 소리는 남의 돈을 내 돈에 1.5배 썼단 뜻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확인이 돼요. 남의 돈이 내 돈에 1.5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5배 차이는 여기가 8%, 여기가 10%, 여기가 13% 이렇게 되는 거죠. 1.5배만큼 올라가니까. 됐나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괜찮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풀면 돼. 이 방법으로 풀든 저 방법으로 풀든 관계없어요. 자,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70%까지는 풀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228쪽에 위험과 수익이에요. 자, 위험과 수익은 위험이란 해서 위험의 개념부터 보세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자,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죠.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고 손실 볼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위험이라는 것은 중립적 표현이에요. 손실 볼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나요? 수익은 위험한 곳에 있다. 수익은 위험한 곳에 있다. 자, 예를 들어서 5%가 예상되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런 게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5%가 예상이 돼요. 근데 자, A는 이렇게 잘 되면 뭐 10%도 되고 안 되면 0%도 되고 평균적으로 5%고 얘는 잘 되면은 7% 못 되면은 뭐 3%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는 몇 프로? 5%. 둘 다 평균적으로는 몇 프로? 평균적으로는 5%죠. 자, 근데 어떤 게 더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A가 위험이 더 크다, B가 위험이 더 작다. 그럼 위험이 크다라는 게 이렇게 0% 될 가능성만 있어요? 10%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는 5%예요. 예상치는. 예상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금 같은 거는 벗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2% 하면 2% 주는 거예요.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펀드나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많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럼 이 벗어나는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이 통계학에서는 이 벗어나는 크기를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는 분산. 5%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얘네들의 뭘 한 거예요? 평균. 얘네들의 뭐 10%도 될 수 있고 뭐 8%, 뭐 10%, 3%, 2% 이런 평균이 5%거든요. 평균은 수익률을 뜻하고 요거는 위험을 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하면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 나오면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평균 나오면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가중이란 말을 생략해서 얘기합니다. 가중 평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괄호 2번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해서 있죠. 괄호 1번에 그 위험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위험에는 수치화 또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위험 있죠. 정량적인 위험. 정량적인 위험 있고 또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있죠. 영업 경비, 공실률, 이자, 비용 등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며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이나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은 계량화하기 곤란하죠.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수익은 뭐로 한다? 평균으로 측정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사례에 있는 표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례가 있어요. 자,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게 문제로 나온다면은 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겠죠. 자, 요건 다들 이제 합의를 봤죠. 합의를 봤어요. 표준 편차 나오면은 이거 계산에 자신 있는 분들만 푸시고요. 안 그런 분들은 패스 하세요. 아시겠죠? 패스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반반의 확률로, 확률이 반반으로 나올 때요. 반반의 확률로 1억 9천이 될 수도 있고 5천이 될 수도 있는 투자안이 A예요. A. 그 표에 있는 A. 이걸 평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중평균 곱하기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곱하기해서 더하는 거 반반일 때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도 돼요. 그럼 1억 9천과 5천을 더하면은 2억 4천이고 그거를 2로 나누면은 1억 2천이 더하면은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억 2천이 나와요. 1억 2천. 평균 계산했죠? 평균 쉬워요, 어려워요? 평균 쉬워요. 평균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표준 편차 계산하라 그러면 패스하는데 반반일 때만 바로 반반일 때만. 다른 때는 보지 말고 뭐 30%, 40%, 30% 이런 거 보지 말고 또 20% 5개, 20% 보지 말고 딱 반반일 때만. 평균에서 이쪽으로 얼마 떨어졌어요? 7천 떨어졌죠. 이쪽으로도 7천 떨어졌죠. 반반일 때는 평균 값이 항상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든 이쪽으로든 항상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값이 표준 편차예요. 지금 그 7천으로 나와 있죠, 그게. 자, 그때만 푸는 거예요, 그때만. 표준 편차는 언제만 푼다? 확률이 반반으로 나올 때만 푼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쩌다가 그 숫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7천 공교롭게 그 7천이 나온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반반일 때는. 반반일 때는 항상 떨어진 거리만큼 그 계산 과정을 거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때만 푼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자, 여러분 같으면 A를 선택하실래요? B를 선택하실래요? 하면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A를 선택하는 분도 계세요. B를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인 사람들은 뭐를 선택하고요? B를 선택하고요. 위험 추구형인 사람들은 A를 선택하는 거고요. 위험 중립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죠, 이게? 똑같을 때는 A나 B나 똑같다라고 해요. 위험을 안 보는 사람들. 떨어진 크기를 안 보는 거, 이걸 안 보고 뭐만 보면 평균만 보는 평균만. 이런 사람들은 위험 중립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칠 때까지는 우리는 위험 회평을 전제로 시험을 봅니다. 특별한 언급 없으면 위험 회평. 아시겠죠? 아까 여기
A가 더 좋다라고 대답하신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시험 칠 때까지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어디 가서 질문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정신세계가 남다른 분이 계세요. A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시험 칠 때까지는 뭐를 전제한다? B를 선택하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 자, 지난 11월, 12월 달에는 제가 사금법인 유지자, 일단 앞글자를 따라 그랬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금법인유 해서 사업상 위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 매번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때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좀 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융적 위험, 요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적 위험에다가 그 오른쪽에다가 지렛대 효과라고 적어 놓으세요. 특히 부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중에서도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 적어 놓으세요. 자, 조금 전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효과라 그랬죠. 자, 그 중에서 부의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말하죠. 자, 그게 바로 금융적 위험과 관련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지렛대 효과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런 금융적 위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됐고요. 자, 다음에 나머지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자, 이건 일단 이번 수는 또 넘어가고요. 나중에 또 한꺼번에 정리가 되기도 하니까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률의 종류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 그 관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 오늘 지렛대 효과는